16개를 통과시켰습니다. 쉽지 않거든요. 자기가 대표 발의한 법안 60몇 % 관철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내용까지 보면 더 잘했을 텐데 그냥 양으로만 봐도 통과율이 62%가 돼서 우리 당 전체에서 법안 통과율 2위. 잘했죠? 그 약간 열정형이에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반드시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정치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사실 정치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허락을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가족들한테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한테 나 정치하면 안 될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깜짝 놀라면서 나는 언젠가 당신이 목사가 되겠다고 고백할까 봐 정말 그거는 예상하고 있었는데 더 나쁜 거를 한다 그래서 혹시 아예 티를 안 내고 있어 약간 은연중에 낸다거나 이런 것도 없으셨어요? 예, 저는 정치하게 된 계기를 거슬러서 얘기한다 그러면 2009년 5월 달에 서울시청 앞에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 노제에 참석하면서 사실은 조금 각성을 합니다. 2009년 5월 말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시청 앞에서 노제를 지냈는데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회계사로서 쭉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냥 거의 뭐 내 가장 큰 관심도는 뭐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그것도 재미있게. 그래서 뭐 내가 부자가 되고 싶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좀 윤택하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데리고 있는 우리 직원 회계사들이 좀 더 돈을 벌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주변이 조금 좋으면, 요 정도의 그냥 평범한 시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음속으로는 노무현 대통령 굉장히 좋아했죠. 서민 대통령.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논두렁시계 사건 터지고, 그래서 정권 재창출하지 못하고 저렇게 조롱당하는 걸 보면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 원망도 좀 있었는데, 며칠 있다가 이분이 돌아가시는 거를 보고 막 집사람하고 저하고 통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말 되면 우리 회계사들 1년 농사 마지막이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하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직원들이라든가 후배 회계사들이 다 하고 저는 결제만 하면 되는데, 그래도 노제에 갔다 오지 않으면 그 막 미안함을 떨쳐버리지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까만 양복에 노란 넥타이 메고 시청 앞에 갔어요. 오전에 갔다 와서 오후에 결제하고 마감하자 했는데 거기 가가지고 정신을 놓아버린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발이 공중에 막 떠있을 정도로 넘어지면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 떠나가기 전에 그 사람을 해치고 가서 트렁크에 손을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올려보고, 그게 노무현 대통령을 만났던 가장 가까운 거리였어요. 저는 생전에 노무현 대통령을 육안으로 보지 못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서울역을 지나서 출발하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다음날. 그래서 저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무엇인지 노무현 대통령 말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제가 나고 자랐던 인천 지역의 시민들은 어떻게 사는지를 관심을 가지면서, 어릴 때 제가 가지고 있던 끼가 있었는데 그거는 그림 그리기와 노래하기였어요. 재능도 있었고 좋아했고. 그런데 우리 집안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그거를 이겨낼 만한 의지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집안의 요구에 순응해서 그냥 평범한 일반 학생의 길을 갔던 거죠. 남들 다 가는 길을. 그래서 그것이 항상 마음이 있었어요. 뭐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처럼 내가 가보지 못한 저 길에 대한 미련도 늘 있었는데, 우리 인천은 서울에 너무 가깝다 보니까 많은 편의도 있지만 불편함도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 서울로 많이 이사 가요. 돈 좀 버는 사람들 서울로 이사 많이 가요. 그런데 가장 열악한 부분이 어디냐면, 시장이 형성되지 않는 문화예술 계통은 인천에서 활동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겠죠. 재능 있는 사람들은 다 서울로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에서 문화예술 생태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대견하고 짠하고 어떻게 해서도 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깨어있는 시민, 조직된 힘, 그런 걸 생각하기 전에 제가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저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겠다, 저 사람들의 친구가 돼야 되겠다, 필요하다면 밥도 사주고 막걸리도 나누어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문화시민운동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결국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의 혼도 중요하잖아요. 육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책임지는 부분이 문화, 예술, 체육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문화운동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돈 버는 걸 포기하고 거기에 헌신되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인천 사람과 문화라고 하는 사단법인을 만들 때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상근직 사람들 급여를 한 100만 원씩 더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뜻있는 기업가들과 함께 지정기부금단체를 만들어서 그분들을 돕는 일을 점점 하다 보니까 의외로 돈 버는 것보다 더 재밌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돈 버는 게 재밌어요? 돈 쓰는 게 재밌어요? 쓰는 게 재밌죠. 근데 나만을 위해서 쓰는 거하고 우리 함께 쓰는 거하고 비교하니까 더 좋죠. 나만 맨날 맛있는 거 먹는 거보다 우리 가족들이 맛있는 거 먹는 거 보면 행복한 것처럼 가족의 개념을 조금 넓히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좀 몰입을 하다가 결국은 시민운동의 한계가 있으니까 더 강력한 수단인 정치에 대한 사실은 생각을 좀 하게 됐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정치를 권유했는데 용기를 내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을 좀 선입견을 가지고 멀리 하다가 2011년도에 일련의 사건들이 막 벌어져요. 나한테 정치를 권유했던 사람 중에 한 분인데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쭉 쇠퇴하시다가. 근데 그분이 민주당의 당대표셨는데 분당에 나가가지고 2011년도에 나갔어요. 2010년도에 이재명 우리 의원님 2010년도에 분당 나가서 떨어진 거 알죠? 2008년도에 또 아니구나. 그죠? 2004년도에 성남의료원 조례 부결되는 거 보고 분노해가지고 울부짖다가 그죠? 정가 생기고 그리고 나서 2006년도에 지방선거 나가서 성남시장 떨어지고 2008년도에 그렇죠. 국회의원 떨어졌죠. 그리고 2010년도에 성남시장 됐구나. 2011년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은 안 된다고 했는데 당대표까지 했던 사람이 거기 혼자 나가서 선거운동에서 붙는 걸 보고 다시 봤어요. 내려놓는 그게 있더라고요. 좀 있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운명이라는 책을 들고 나왔는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노무현의 삶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 그리고 그분이 남겨놓은 유업으로 정치를 하는 그 운명을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졌고 지금은 많이 망가지셨는데 젊은이들의 아픔을 해결하겠다고 청춘 콘서트 열심히 하던 학자이면서 사업가 출신이던 사람 하나 있었죠? 안모 씨라고. 그때는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을 들고 나와서 청년들과 관련된 문제들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저 사람도 내가 볼 때는 나랑 비슷한 과인데 정치 안 해봤고 시민운동도 안 해봤고 노동운동도 안 해봤고 짱돌도 안 던져본 사람 같은데 정치를 한다고 하니까 시대가 좀 바뀌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으로는 박원순 시장이 양보를 받아서 서울시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치가 기득권을 내려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의 남겨놓은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헌신도 하고 정치 한 번도 안 할 것 같이 생겼던 사람이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새 정치를 표방하고 뭐 지금은 다 망가졌지만 원래 막 흘러가잖아요. 그죠? 다 지금 말했던 분들은 벌써 다 흘러갔네요. 그죠? 아니 진짜로 왜냐면 끊임없이 나오는 거잖아요. 박원순 시장님도 돌아가시고 근데 저는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러다가 민주통합당이 만들어지면서 처음으로 새누리당의 지지율을 올라가게 되면서 야, 나 같은 사람도 정치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면서 시민들이 정치에 희망을 두기 시작을 한 게 2011년 말이었습니다. 그때 저를 수없이 꼬미는 사람들이 뭐였냐면 같이 공부하자예요. 같이 공부하자. 같이 공부하면서 빠지잖아요. 여러분 함부로 밖에서 성경 공부하면 안 돼요. 다 공부하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저는 마음이 점점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허락을 받기 위해서 물어봤죠. 나 정치하면 어떨까? 그랬더니 저 사람이 하고 싶다 그러면 못 말리는데 진짜 하고 싶은 건지 네가 허용으로 하고 싶어 하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래요. 진짜 하고 싶으면 못 말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제 보좌관으로 있는 그 당시 기자 하나가 저한테 책을 선물했는데 막스 베버의 소명으로부터의 정치라고 있어요. 그 책을 읽어봤더니 정치인들은 권력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가장 피해야 될 악덕이 허용이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아내가 막스 베버를 읽진 않았을 텐데 역시 모든 아내는 남편보다 위대하다. 모든 국민은 정치인의 판단보다 뛰어나다. 제가 그 두 가지를 완전히 저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정치하기로 결심을 하고 와이프한테 3가지 공약을 합니다. 첫 번째 공약, 당신 다니고 싶은 교회 다녀라. 저희 집이 40년간을 한 교회를 다녔어요. 어머니 아버지 다니고 삼형제가 다 그 교회 안수 집사고 4남매가 다 인천 살고 1년에 11번 제사 드리고 50번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우리 아들들은 좋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지금 살아계신데 한 분은 90세고 한 분은 92세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며느리들한테는 혹독한 거죠. 1년에 70번을 시댁 식구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특히 우리 집사람은 막내인데 건강도 좀 약해요.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정치 하고 싶은 거 하는데 당신도 다니고 싶은 교회 다녀라. 나는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는 우리 교회에 적을 두겠다. 물론 지금 우리 지역구에 막 교회 다니고 그러는데. 두 번째 공약은 뭐냐면 삼시세끼 내가 알아서 먹겠다. 그거 잘했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집사람이 낯도 많이 가리고 그리고 사교적이지는 못해요. 저처럼 활동가 스타일이 아닌가 봐. 그래서 집사람한테 정치활동과 지역활동에 안 부르겠다. 내가 혼자 하겠다. 저는 김장과 노래로 당선됐다고 얘기하는데 김장의 와이프 한 번도 안 데려갔어요. 보좌관님 그랬죠? 예. 듣고 그 아내분의 반응은 어땠을까? 공약을 듣고. 공약은 이미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내가 그리고 위로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던 거고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고 있어요. 와. 근데 차려주면 먹어. 왜 안 주나 이러면서. 근데 사실 집에서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사실 밥 먹기 어려워요. 거의 영식이나 한 번 먹는 사람 뭐라 그러죠? 일식이? 1인 1식. 일식 또는 영식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정치를 저는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재밌는 얘기 조금 더 하면 그래도 제가 처음 도전했던 데가 어디냐면 우리 동네에 제가 나왔어요. 인천에 용현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용자가 들어가. 그럼 사람들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귀신이 많다는 거예요. 절도 많고요. 무당도 많고 점치는 집도 많고요. 담장에 널려있는 깃발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천에서 가장 아픈 손가락. 골목들 많고 다 뭐 단층집들이 있는 아주 구도심이에요. 근데 거기에 국회의원이 누구였냐면 윤상현 의원이에요. 우리 동네를 대표한다고 하기에는 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저도 대척점에 있고 그래서 겁 없이 내가 거기 나가야 되겠다. 근데 2011년도에 그때 민주통합당이 국민한테 뭘 약속을 했냐면 공천권을 국민에게 주겠대요. 공천을 당이 안 하고 오픈 프라이머리로 당원들을 모집하는 게 아니라 선거인단을 모집을 하면 그 선거인단 경선을 통해 가지고 후보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할 만하잖아요. 동네에서 먹고 들어가는 게 있는데 구멍가게집 막내 아들 박찬대가 효자인데 성공도 했대. 정치도 한대. 사람이 구름대처럼 모여든 거예요. 위협이 됐겠죠 윤상현한테. 그런데 현실 정치의 벽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때 한국노총과 혁신과 통합한테 양보하고 민주당이 상당히 지분을 쪼그라들어 있는 상태에 갑자기 유명한 회계사인 박찬대가 총선에 출마한다 그러니까 입당을 안 받아주더라고요. 누가 안 받아주나 했더니 우리 동네 지역위원장이 입당을 안 시켜준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공천권을 국민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한 당인데
총선에 즈음해서 입당하는 건 불순하대요. 이게 사실 기득권의 벽이 있는 거죠. 3주를 기다리니까 입당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3주를 기다려가지고서 이제 2012년 1월 3일 날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인천 남구 용현동에서 선거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2월 9일 날 공천 신청을 하고 2월 중순에 강철규라는 분한테 면접을 보는데 그분이 3가지 숙제를 냈어요. 그런데 그 중에 2가지 숙제는 제가 기억이 안 나고 한 가지 숙제는 뭐냐면 젊은이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서 깜짝 놀랄 만한 보고서를 냈는데 뭔지 알면 여러분들 놀랄걸요.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뭘까요? 청년 기본소득. 제가 이 이야기를 한 7, 8년 지나가지고 이재명 의원님한테, 그때 도지사님이었죠, 공간에서 밥 먹으면서 얘기했더니 깜짝 놀리더라고요. 자기가 얘기했을 때보다 훨씬 전이니까. 그래서 강철규 그분한테 칭찬 엄청 받았어요. 야, 숙제 정말 잘해왔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컷오프가 됐습니다. 나중에 컷오프가 된 보고서를 봤더니 현격한 경쟁력 차이로 경선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결국 전략공천된 분이 공천을 받아서 윤상현 의원이 수도권 최고의 득표율로 당선이 되고, 저는 그때 한번 좌절을 겪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경상도 사나이잖아요. 전략공천 받아서 온 그분 사무실을 불지르겠다고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그래서 제가 아버지 말렸잖아요. 아버지, 내가 회계사 시험도 한 번에 못 붙었는데 국회의원으로 어떻게 한 번에 붙겠냐. 그리고 민주당은 나를 속였지만, 그렇지만 나는 민주당한테 권리를 주장할 만한 채권이 없다. 내가 민주당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냐. 다만 민주당이 공천권을 국민에게 준다고 한 그 말을 믿었는데 그거를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뿐이지 나는 민주당한테 주장할 게 없다. 그때 19대 총선 때 민주당이 그때 막 바람 엄청 불었죠. 우리가 일당 될 거라고 막 그랬는데 사실 일당을 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탈당하지 않고 그해 아버지 얘기 좀 더 해야겠다. 아버지 달래야 되잖아요. 아버지 막. 그래서 그날 저 바로 전략공천 받았던 그분한테 가가지고 손붙잡고 만세 불렀어요. 사진 쫙 찍고. 박찬대는 이 사람을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포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탈당하지 않고 청년위원장을 보직으로 맡아서 대선을 준비를 했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3% 차이로 실패했죠. 그리고 그 이듬해에 조강특위가 열려서 지역위원장을 다시 뽑는데 또 지원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또 컷오프 됐죠. 현실 정치는 어려워요. 그 벽을 극복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좌절하게 되면 꿈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상대로 정치가 안 풀린다고 낙담되겠지만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민주당 그리고 또 이재명 지금까지 너무 잘해오셨지만 가끔씩은 좌절하고 뜻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는데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 이후로도 저의 좌절은 계속됐어요. 윤상현이 사람을 보내서 우리 당으로 입당해라. 제가 노무현 대통령 노제에 참석해서 멘붕 상태로 시민으로 깨어났는데 그 당에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꼬시더라고요. 야, 너는 얼굴을 봐도 우리 쪽이야. 제일 이해가 안 가는. 얼굴이 기름지잖아. 고생한 적이 없잖아. 어쩌면 부자들의 친구잖아. 그렇게. 왜냐면 저는 회계감사를 하니까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한데 양해 구하기. 자산 규모가 한 100억은 돼야 저랑 놀아줘요. 자산 규모 100억이 돼야 회계감사를 받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려운 가정 형편이 있었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 제가 긍정적이고 활동가니까 이렇게 얼굴이 재기발랄한 활동. 예. 그래서 저는 끝까지 버텼는데 그때 우리 당에서 가혹한 명령을 합니다. 네가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윤상현 지역구에서 버티는 거를 보니 더 멋진 곳으로 보내주겠다. 어디냐? 지금의 제 지역구인 연수구입니다. 얼마나 멋진 곳이냐면 헌정사상 민주당에서 한 번도 국회의원이 나올 수 없었던 지역.
인천에서 유일한 우와. 수도권이라 그래서 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현역 의원이 누구였냐면 황우여 사회부총리, 국민의힘 당대표, 직전 원내대표. 그분이 거기서 5선을 하셨어요. 20년을 지배했어요. 와, 선? 거기를 가래요. 윤상현은 내가 좀 해볼 만한 것 같은데 아니 황우여는 좀 어려운 것 같아. 잠깐 고민했는데 좋은 자리면 저한테 주겠어요. 입당도 안 받아주는 데인데. 그래서 저의 진정성이 인정을 받았다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갔죠. 그래서 처음 만난 게 저 뒤에 앉아있는 제 보좌관입니다. 누군지는 안 알려줄게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지역위원장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2014년 3월 2일자로 당에 가서 면접을 보면 연수구 지역위원장으로 내정이 되어 있어서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목욕을 하고 면접을 기다리는데 전화가 왔어요. 서울에 오지 말라고. 설마. 그날 또 하필이면 안철수가 우리 당하고 합당을 했네. 그래서 없던 거로 하자고. 그래서 사구지구당이 또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2014년 4월 달에 세월호 사건이 터졌어요.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이렇게 내팽개치고 무능한 박근혜 정권의 지방선거 우리가 질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못했어요. 유세차를 못 돌리고 제가 좋아하는 춤도 못 추고 노래도 못하고 이런 거 못했어요. 그랬는데 송영길 시장이 떨어졌어요. 저한테는 엄청난 좌절이죠. 2011년도에 정치에 희망을 두고 그리고 2014년 4월 달에 그리고 6월 달에 선거가 있었으니까 5년 정도 아니죠. 3년 정도 걸린 거죠. 2011년도에서 2014년이니까 3년 동안 나름대로 정치적인 기반과 내공을 키워가면서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세월호 사건 이후에도 세월호가 출발했던 인천시장 재선이 실패하는 것을 보고 너무 좌절을 했어요. 그때 못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나라의 정치의 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것 같아.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투덜투덜 댔더니 갑자기 정말 바른 말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기분 나쁘게. 그 선배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는 현실 정치인, 대중 정치인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유권자 국민을 원망할 수 있냐. 너네 잘못이다. 정신이 번뜩 들어가지고 다음날 짐 싸서 백두산을 갔어요. 실행력이 아주 활동가. 천지를 보러 갔어요. 같이 갔던 선배님들이 다 86세대들인데 다 우셨어요. 송영길의 친구들이죠. 81학번, 82학번.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이분들은 막 우는데 뭐 노래 부르는 게 다 그래요.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 거. 일제시대 때 노래. 내일도 해가 뜨나 뭐 이런 거.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안 되겠다. 용기를 북돋워야 되겠다. 활동가니까. 그래가지고 딱 가사를 찾아가지고 부른 노래가 뭐냐면 하늘이시여 도와주소 그걸 부른 거예요. 영웅을 부른 거예요. 형들이 다 울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막걸리만 먹으면 그 노래를 불러야 돼요. 그 노래를 수백 번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막 가사가 엄청 길거든요. 외우는데 진짜 1년 걸렸어.